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가장 날카로운 인사이트, 코리아 핀플루언서 인사드립니다. 혹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다들 보셨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의 그 애절한 사랑 이야기. 하지만 만약 그 거대한 배의 침몰이 단순히 빙산에 부딪힌 사고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신의 섭리나 비극적인 우연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융기관의 탄생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금융 테러였다면요?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음모론이냐고요? 잠깐만요.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패턴 인식의 영역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좀 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 큰 그림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 먼저 누르고 시작하시죠. 돈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지혜, 그 경제적 축복을 향한 여러분의 첫 번째 약속이 될 겁니다. 1912년 4월 15일 RMS 타이타닉호가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세계는 슬픔에 잠겼죠. 역사는 이 사건을 비극적인 사고라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기록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볼 겁니다. 바로 타이타닉호의 침몰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패드의 탄생에 반대하던 거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잔혹하고 정교한 보험 사기극이었다는 가설입니다. 수세기에 걸친 금융 권력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소름 돋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중앙은행이라는 시스템이 독립국가에 강제로 이식되는 과정에는 항상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4단계의 메커니즘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는 언제나 똑같은 것을 요구하죠. 바로 반대 세력을 파괴하고 권력의 중앙화를 정당화하는 촉매제로서의 거대한 위기. 타이타닉호는 그냥 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메커니즘의 4단계 그 자체였죠. 이게 무슨 먼 옛날 이야기 같으신가요? 천만에요. 이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의 설계도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부채는 315조 달러에 달합니다. 전 세계 GDP의 333%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죠. 각국 중앙은행들은 대차대조표에만 25조 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허공에서 찍어낸 돈으로 수십억 명의 미래 노동력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 돈입니다. 지난 15년만 돌아볼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붕괴, 2022년 인플레이션 쇼크, 그리고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까지 우리는 굵직한 경제 위기를 4번이나 겪었습니다. 그리고 위기 때마다 반응은 똑같았어요. 더 많은 중앙화, 더 강력한 통제, 그리고 선출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의 권력 이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타이타닉호는 이 플레이북의 역사적인 프로토타입이었어요. 중앙은행이라는 시스템을 설계한 자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선 토론이나 협상이 필요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들은 배웠습니다. 반대파를 제거하고 이기를 창조한 뒤 세상이 충격에 빠져 있는 동안 해결책을 강요하면 된다는 것을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국가와 세기를 가로질러 반복되어 온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패턴을 한번 보고 나면 여러분은 다시는 세상을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죠. 중앙은행의 통제하에 놓인 모든 국가에서는 똑같은 4단계 패턴이 나타납니다. 17세기 영국이든 20세기 미국이든 21세기 유럽이든 상관없습니다. 단계는 동일하고 결과는 필연적입니다.
1단계 팽창. 국가가 급격한 경제 성장을 경험합니다. 전쟁, 대규모 인프라 건설, 혹은 투기 거품으로 인해 막대한 자금 조달이 필요해지죠. 하지만 금융 시스템은 분산되어 있습니다. 사설은행, 지역 금융기관, 경쟁하는 여러 종류의 화폐,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 단일 기관도 중앙화된 통제 시스템도 없습니다. 이건 엘리트들에게는 비효율적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오히려 자유를 의미하죠. 2단계 설계 및 압박. 금융 설계자들이 해결책을 제시하며 로비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안정화, 현대화, 진보라는 이름으로 중앙은행의 필요성을 포장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분산된 금융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한계점까지 밀어붙입니다. 전쟁 자금을 대주고 투기를 조장하며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확장시킵니다.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리면서 작은 은행들이 파산하고 금융공황이 발생합니다. 대중은 불안에 떨기 시작하죠. 이 단계에서 설계자들은 자신들을 구원자로 포지셔닝합니다. 대출을 해주고 부실 자산을 헐값에 사들이며 자신들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각인시킵니다. 3단계 위기 창조 및 반대파 제거.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이때쯤이면 금융 엘리트들은 이미 중앙은행 설립 법안 초안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바로 반대파입니다. 중앙은행 설립이 곧 금융주권의 종말임을 꿰뚫어보는 강력한 인물들, 영향력과 부를 겸비한 이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설계자들은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제거해버리죠. 그리고 이 제거는 항상 동일한 형태를 띱니다. 바로 핵심 반대 인물들을 제거하는 동시에 설계자들이 제안해온 바로 그 해결책에 대한 대중적 요구를 만들어내는 이기 사건, 즉 재앙이나 비극의 형태를 띠는 겁니다. 4단계 해결책 강요. 위기 직후 대중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반대 세력이 침묵하는 그 혼란의 틈을 탑업하는 신속하게 통과됩니다. 보통 크리스마스 휴회 기간이나 긴급 회기 중에 날치기로 처리되죠. 중앙은행이 설립되고 권력은 통합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미래의 비극을 막기 위한 대응으로 아름답게 포장됩니다. 메커니즘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이건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팩트입니다. 250년에 걸친 세 가지 사례로 증명해 보이죠. 먼저 그 원조, 오리지널 설계도인 영란은행부터 봅시다. 1688년 영국은 명예혁명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새로 즉위한 윌리엄 3세는 프랑스와의 9년 전쟁으로 국고가 바닥난 상황이었죠. 왕은 돈이 절실했지만 분산된 금융 시스템으로는 대규모 전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스코틀랜드 출신 금융가 윌리엄 패터슨이 나타나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정부의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독점적 특권을 가진 민간은행, 즉 중앙은행을 만들자는 거였죠. 이 은행은 정부 부채를 담보로 지폐를 발행하고 정부의 은행이자 최종 대부자가 되는 겁니다. 전쟁이 계속되자 영국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1693년 재무부는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릅니다. 결국 1694년 7월 27일 전쟁이라는 위기를 명분 삼아 반대파를 매수와 뒷거래로 무력화시킨 뒤 영란은행이 왕실치커를 받습니다. 영란은행은 즉시 정부에 120만 파운드를 8% 이자로 빌려주며 부채를 기반으로 돈을 창조하는 권리를 얻게 되죠. 영국은 중앙은행을 갖게 되었고 이후 330년간 이 은행이 대영 제국의 통화 발행과 국가부채, 금융주권을 통제하게 됩니다. 패턴이 확립된 순간입니다. 자, 이제 219년 후
대서양 건너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은 70년 넘게 중앙은행에 저항해온 나라였습니다.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1836년제 임의국은행을 폐쇄한 이후 미국은 분산된 은행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하지만 JP 모건, 폴 워버그, 그리고 로스차일드와 연결된 유럽 금융가들은 미국의 통제권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미국판 중앙은행을 원했고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1900년대 초 미국의 산업은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철도, 철강, 석유 등 거대 자본이 필요한 사업이 넘쳐났지만 분산된 은행 시스템은 변동성이 컸습니다. 엘리트들은 안정성을 명분으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위기를 막으려면 중앙기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1907년 의도된 것처럼 투기 거품이 터지면서 니커보커 신탁회사가 파산합니다. 뉴욕 증시는 대폭락하고 금융공황이 닥치죠. 바로 이때 미국의 가장 강력한 은행가 JP 모건이 구원자로 등판합니다. 그는 사재를 털어 민간 구제금융을 조직하고 시스템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위기가 끝나자마자 공개적으로 선언하죠. 이것 봐라. 우리가 왜 중앙은행을 필요로 하는지 증명되지 않았는가. 민간인 한두 명에게 의존할 순 없다. 이 위기는 중앙은행 설립을 위한 완벽한 광고였습니다. 1910년 엘리트들은 조지아주 지킬섬의 비밀리에 모여 연방준 비제도법의 초안을 작성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강력한 반대파가 있었습니다. 존 제이콥 에스터 4세, 벤저민 구겐하임, 이시도어 스트라우스. 이 세 사람은 중앙은행 설립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세 사람 모두 RMS 타이타니코의 첫 항해에 승선했습니다. 1912년 4월 15일 타이타니코는 침몰합니다. 에스터, 구겐하임, 스트라우스 모두 사망하죠. 하룻밤 사이에 반대파의 핵심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19개월 후인 1913년 12월 23일 대부분의 의원들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난 틈을 타 연방준 비제도법이 통과됩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하면서 메커니즘은 완성되었죠. 훗날 윌슨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무심코 내 나라를 망쳤다. 위대한 산업국가는 이제 신용 시스템에 의해 통제된다. 이제 현대로 와볼까요? 이 패턴이 1913년에 멈췄을까요? 천만에요. 바로 여러분의 시대에 실행된 똑같은 4단계 메커니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 닷컴버블 붕괴 이후 저금리 정책으로 주택시장에 거대한 거품이 끼기 시작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시한폭탄이 만들어지고 은행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레버리지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렸죠. 앨런 그린스펀 당시 연준 의장은 초저금리를 유지했고 벤 버냉키는 거품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연준 스스로 붕괴의 조건을 만든 겁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주식시장은 박살나고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 위기가 단순히 부만 파괴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데올로기를 파괴했습니다. 수십 년간 자유시장을 외치며 중앙은행의 개입을 반대하던 목소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실패할 기업은 실패하게 둬야 한다는 시장 규율의 원칙이 무너진 거죠. 중앙은행의 개입이 없었다면 시스템 전체가 붕괴했을 것이다. 우리에겐 더 적은 권력이 아니라 더 많은 권력이 필요하다. 라는 서사가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위기가 끝나자마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양적 완화라는
사실상의 무한돈 복사 치트키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8천억 달러에서 4조 5천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영란은행 모두 똑같은 플레이북을 따랐죠. 중앙은행들은 이제 단순히 최종 대부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시장 그 자체이자 경제이며 전 세계 자본의 배분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 스스로가 만든 위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 메커니즘을 타이타닉에 다시 한번 대입해 봅시다.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1단계, 1910년 미국 금융 시스템은 분산되어 있었고 엘리트들은 중앙 통제를 원했습니다. 2단계, 1907년 금융공황을 조장해 중앙은행의 필요성을 광고했고 JP 모건은 구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3단계, 연준 설립의 가장 강력한 반대파 3인 에스터, 구겐하임, 스트라우스가 타이타닉호에 탑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더 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소유주인 화이트 스타라인. 이 회사의 모회사는 JP 모건이 국제 상선회사였습니다. JP 모건 본인도 이 배의 첫 항해에 탑승할 예정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심지어 타이타닉호가 사실은 이전에 충돌사고로 파손되었던 잠에선 올림픽호와 바꿔치기 되어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침몰시켰다는 선박 바꿔치기설까지 존재합니다. 이 가설의 진위 여부를 떠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배는 침몰했고 반대파는 죽었으며 연준으로 가는 길은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4단계, 19개월 후 크리스마스 휴회 기간에 연방준 비제도법이 통과됩니다. 메커니즘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여러분, 이 메커니즘은 2008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뭘까요?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개인의 모든 거래를 직접 통제하고 원할 때마다 전원을 끄거나 사용을 제한하거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 이것이 그들의 다음 목표입니다. 현재 우리는 3단계의 초입에 와 있습니다. 전 세계 부채는 한계에 다다랐고 인플레이션은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시스템은 의도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위기는 배의 침몰이 아닐 겁니다. 아마 대규모 사이버 공격, 전력망 마비, 새로운 팬데믹, 혹은 비트코인 같은 탈중앙화 시스템 탓으로 돌려질 금융 붕괴의 형태일 겁니다. 오늘날의 반대파는 특정 산업가가 아닙니다. 바로 CBDC가 완전한 통제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바로 그 이데올로기 자체입니다. 다음 위기는 이 반대 이데올로기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대중이 스스로 통제라는 해결책을 간청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될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닥쳤을 때 CBDC는 토론 없이 비상행정명령과 위기 극복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이 공포에 질려있는 동안 강제로 도입될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반론이 들리는 듯합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여기는 미국, 한국이라 안전해.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더 똑똑해. 아니요. 330년 된 이 메커니즘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시대에 맞게 적응할 뿐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역시 중앙은행을 명시적으로 경고했지만 결국 연준은 설립되었습니다. 현대 기술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1913년의 설계자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규모의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죠. 타이타닉은 패턴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프로토타입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이것입니다.
금융 권력의 설계자들은 협상하거나 토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설계하고 반대파를 제거하며 세상이 충격에 빠진 틈을 타 해결책을 강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위기는 오고 있습니다. 3단계는 바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선택은 간단합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대비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그것의 희생자가 되거나. 타이타닉은 빙산에 의해 침몰한 게 아닙니다. 하나의 메커니즘에 의해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커니즘은 바로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다음 사이클을 완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때 그 위에 타고 있지 마십시오. 다음에 다가올 위기에서 살아남는 법, 이 통제 그리드 밖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법, 그리고 3단계가 실행되기 전 그 징후를 알아차리는 법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십시오. 기계는 절대 멈추지 않으며 여러분의 배움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